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입니다. 예,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현수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새 뭘 하고 있죠? 계속 시리즈로? 저희가 지금 원래 두통 어지럼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준비한 슬라이드를 아직도 다 못했어요. 네, 슬라이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원래는 한 타임을 계획을 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지금 3개월째 하고도 끝나질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슬라이드 먼저 보면서 지금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한 번쯤 안 겪어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두통에 대한 치료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그러한 또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아주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볼까요? 네. 예. 이제 앞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두통의 종류를 좀 알아봤죠. 네. 뭐 긴장성 두통, 그렇죠. 또 혈관성 두통, 그러니까 편두통, 3차 3차 신경통. 신경통.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통을 부채질하는 것은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두통 자체를 유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면 장애, 뭐 잠 잘 못 자면 두통 그쵸, 오겠죠. 너무. 예. 그리고 특히 또 뭐 코골이라든지 이렇게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두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역시 긴장성 두통 같은 것들로 올 수도 있고, 빛이나 소음, 냄새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 이 말 딱 하면 편두통 네, 생각해야죠. 편두통입니다. 예. 편두통 환자분들은 시끄러운 데 가면은 더 머리가 아프고, 또 이제 밝은 빛을 봐도 또 우리가 포토포비아 뭐 이런 얘기 하죠. 포토포비아. 예. 그래서 밝은 빛에서 또 두통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 또 두통이 올 때 전조 증상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시야가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뭐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맞아요.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서 두통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건 이제 혈관성 두통 중에 이제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은 또 뭐가 있죠? 네. 사실은 음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이 바로 편두통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이제 편두통을 유발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즈, 그다음에 치즈가 잔뜩 들어간 피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산화황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와인 같은 것도 맞아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담배도 기본적으로는 두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만약 두통 환자가 외래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뭘 물어보냐면 드시는 거 두통 다이어리 안에 음식의 모든 종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실은 대부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기 전에 실제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두통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나나도 그렇죠. 그렇죠. 바나나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약물에 의해서도 두통이 유발되는데요. 어떤 약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심장 혈관이 좁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장 혈관이 좁으니까 이 혈관을 느리기 위한 혈관 확장제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 원래 나 심장 약을 먹기 전에는 머리가 안 아팠었는데 이게 심장약을 먹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 그건 약물이 심장 혈관에 제대로 작용을 하지만 여러분들 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뇌졸중 예방약으로 먹는 혈전제라는 게 있어요. 실로스타졸이라고 혈관은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혈관 확장을 시켜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약인데 이게 머리에 있는 두통을 일으키는 혈관을 자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 중에 또 우리가 쓰는 치매약, 우리 치매약도 이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면 두통이 한 4분의 1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환자분의 이러한 생활 습관을 쫙 보면 어떤 게 두통을 부채질하는구나를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통 자체가 네. 혈관이 수축된 혈관이 갑자기 이완될 때 이 두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항혈전제 중에 혈관 이완이 좀 주로 기전인 이런 네. 실로스타졸 같은 뇌졸중 예방약 같은 치료약들이 네. 두통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수년 전부터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에 시달립니다. 머리에 뇌압이 있는 듯,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간 것 같은 네. 느낌. 웬만한 검사는 다 해봤는데 대부분 병원 처방은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삶의 질이 형편없는데 원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네. 예. 네, 지금 제이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시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일단 나이와 성별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웬만한 검사 중에 목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조금 찍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답이 다 있어요. 병원에 방문했더니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를 줬다. 결국은 지금 아파하시는 두통의 형태는 근긴장형 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뇌혈관 검사까지 한 상황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그것은 근긴장형 두통인데 대부분 뒷목이 뻣뻣하면 60세래요. 60세. 네. 예.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마 60세 정도 되시면 척추 배열에 문제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경추의 배열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경추 2, 3, 4번 정도의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거기에 연관된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있기 때문에 항상 중력이 우리의 그러한 척수신경을 당기고 그거로 인해서 근육 뒤쪽으로 가는 이 축 근육들은 굉장히 강한 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약보다는 오히려 자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목뼈에 어떠한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저희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 손으로 두고 누워서 본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자세가 삐뚤다든지 아니면 주로 앉았다 서 있다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앉는 자세와 함께 서 있는 자세를 같이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약을 다 먹는 거는 이럴 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임시 방편이고요. 오히려 약에 의한 그냥 약 유발 두통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목뼈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상 없고 일자목이 좀 있다고 얘기하네요. 네. 예. 근데 머리 MRI를 하셨나 모르겠네. 엑스레이라고 표현하셔서. 네, 아니 머리 각종 검사를 했으니까 머리 혈관 검사는 안 하셨으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만 60세시면 뇌혈관 질환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 질문 해주시죠. 그다음 질문 고수진님이신데요. 네, 혹시 소화 장애와 두통이나 편두통이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체하면 두통이 생기고 체한 것이 해결되고 속이 편해지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30년 전인 10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편두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인데 속이 느글거리는 소화장애가 동반된다. 이거는 거의 99.9%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속이 좀 안 좋으니까 이 신경과나 이런 두통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먼저 하시거든요. 네. 거의 괜찮은데 머리가 아프다라고 되면서 이제 저희 신경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소화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두통이 반드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를 전조 때 먹는 약들이 있어요. 이제 트립탄 네. 계열의 약을 먹으면 지금 약간 체한 느낌이 들다가 두통이 오지만 네. 약을 먹게 되면 두통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관리가 되면 이제 또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과 방문하셔서 이 트립탄 계열의 그 편두통 전문 치료약을 좀 드셔보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요새 이제 신경과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가 이 장을 의학 용어로 겉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를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뇌와 장은 뭔가 통해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체할 때 이게 딱 따고 나면 머리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를 사계절 33님까지 할까요? 할 예. 네. 사계절 33님.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입니다. 지난번에 방송 한번 질문 드렸는데 한 달 반쯤 왼쪽 뒤통수에 전기 오는 듯한 찌릿한 통증, 없어질 때쯤에 귀 쪽이 묵직하고 누르는 통증, 전기 오는 증상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추운 날 밖에서 운동하니 또 찌릿한 것보다는 욱신거리는 증상이 살짝 올라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동네 이비인후과 신경과 이상 없다고 별 치료가 없는데요. 지금 집에서 1.5 운동 스트레칭으로 지내는데 혹시 머리 쪽에 MRI나 MRA 같은 거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증상이 귀 속이 찌릿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라고 예. 했네요. 우리 이럴 때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슬라이드 한 번만 켜주실래요? 네, 바로 이거죠. 사실은 이제 꼭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크게 신경이 마치 머리가 아프면 전기 오는 듯한 그러니까 예. 머리 일렉트릭 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렇게 이 신경이 어떠한 근육과 뼈를 빠져나오면서 근육이 딱딱해지고 할 때 신경에서 유발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3차 신경통, 두 번째가 후두부 신경통입니다. 이 그림에는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것도 보면 이 사람이 이 표정에서 보면 막 되게 아픈 것처럼 막 깜짝깜짝 놀라고 찌릿찌릿하고 후벼 파는 느낌이 나고 맞아요.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계절 33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오는 듯한 증상이 있다가 좀 사라졌다고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궁금해하시는 건 MRI나 MRA를 찍어볼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에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건강검진 정도만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제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 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신경이 누르는 이런 종괴 같은 게 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면 50대 초반이시고 하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면 찍어서 정상인 거를 아는 것도 또 치료가 될 수도 그렇네요. 있고요. 혹시라도 뭐가 발견되면 치료하면 더 좋고 정상이면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권유는 해드리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의료 사고 소식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3차 신경통이라고 어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3차 신경통이 시작되는 분지에 있는 설암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발견이 너무 늦어져서 환자분은 이제 사망했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진료했던 선생님이랑 약간 소송이 있었던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현숙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만약에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네. 치료를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우선은 선생님이 먼저 하시죠. 네. 두통 일기는 저는 안 해봐서. 저는 두통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두통일기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아플 때,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반드시 두통일기를 써오라고 합니다. 뭘 했냐, 뭘 먹었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냐. 그러면 그걸 보면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악화 요인, 어떤 일을 했을 때 완화 요인을 한마디로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그러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두통이 50% 이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두통 환자가 오면 기본적으로 두통 일기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차성 두통이면 혈관성 편두통인 건지 아니면 근긴장형 두통인지 아니면 3차 신경통인지 이런 걸 조금 감별을 해드려요.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초기 치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 진통제를 쓰는데 진통제도 거의 다량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 오히려 급성기에 너무 많은 과다한 이러한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그게 또 위장 부담이 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겉브레인 엑시스처럼 위장 장애가 다시 편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은 본인 그동안 드셨던 약을 쭉 보고 거기에서 써보지 않은 약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통 일기를 가지고 1차성 두통 중에 어떤 종류인지를 제가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트립탄, 편두통이면 트립탄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CGRP1 이니비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붙는 그러한 수용체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주사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두통이 한 50% 이상 완화가 되거나 빈도수가 확 줄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치료하세요? 저도 뭐 음식 같은 거 좀 보고 네. 음식 중에 두통 유발할 만한 것들은 좀 피하는 네. 걸로 얘기하시죠. 네, 예.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아요. 예방요법이라고 저희 되어 있는데 예방요법에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혈압약 계통에 처음에 개발이 됐지만 혈압 강화 효과는 거의 없고 우리가 두통에 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베타 차단제를 쓰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항전간제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왜 뇌전증 약을 쓰냐. 그게 대표적으로 발프로익 엑시드라고 하는 그런 것과 토파맥스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과 그런 것들이 두통에 있어서는 두통의 통증을 굉장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혹시 두통 때문에 신경과를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면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은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두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다음 질문 한번 질문으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가겠습니다. 볼게요. 예. 친정 엄마가 파킨슨 병으로 10년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63세인 저는 5년 전부터 왼손이 조금씩 떨리고 아주 가끔씩은 어지러움증이 잠시 있다가 금방 괜찮아져요. MRI나 파킨슨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우선 뭐 파킨슨이 어머니가 파킨슨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병들은 뭐 가족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떨림의 양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왼손이 떨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한 떨림을 이제 본태성 떨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이 있듯이 본태성 떨림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뭘 자세를 취하거나 이럴 때 떨리는 거고요. 파킨슨 떨림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필 롤링 트레머라 그래서 가만히 때. 있는데 이렇게 떨리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죠? 약간 손을 올려주셔야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왜 갑자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떨리죠.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그러니까 레스팅 트레머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경우를 파킨슨 트레머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파킨슨병이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쪽으로 떨리기 시작하고 반대편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몸도 조금 느려지고 앞으로 굳고 행동도 좀 느려지고 하는 증상이 있을 텐데 지금 왼손 떨림만 조금씩 떨리고요라고 표현했다면 이거는 파킨슨 떨림보다는 이제 떨림 양상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반 본태성 떨림이 가능성이 좀 아주 높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저는 어머님이 파킨슨이었는지 또 궁금한데 어머님도 사실 떨림만 있었다면 또 본태성 떨림은 목에 쪽으로도 유전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지럼증과 이 지금 본태성 떨림하고는 또 관련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지럼증은 또 별개로 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에도 파킨슨 관련된 증후군의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지면서 떨림과 자율신경 장애가 같이 맞아요. 동반되는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좀 초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떨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도 파킨슨병이셨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떨림증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파킨슨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MRA, 그다음에 파킨슨을 확인하는 게 파킨슨 페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범위까지 검사를 할지를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가셔가지고 꼭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킨슨 지금 말씀하신 파킨슨 펫 찍으면 파킨슨이다 아니다 그냥 OX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걱정되잖아요. 괜찮은 거 확인하는 것도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도 예. 조금 해볼까요? 30대 네. 후반 남자입니다. 고개를 크게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숙이면 문제가 없는데 정면을 몇 초 이상 똑바로 바라보면 목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있어 살짝 경직이 되면서 어지러운데 왜 이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저를 보면 떨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저만 스스로 떨림을 느낍니다. 라고 했네요. 네. 사실은 요건 좀 경과를 봐야 돼요. 우리가 목 떨림도 대부분 본태성 진전증 시작일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있는데요. 목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살짝 경직이 된다고 하면 근긴장 이상형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디스토닉 트레머라는 그 개념에 속합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떠는 노노 트레머가 있고 yes 이렇게 트레머가 있는데 봐서는 저희가 이제 전문 선생님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형태는 나이도 그렇고 형태는 굉장히 근긴장형 본태성 진전증 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불편하시지 않으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데요. 만약에 약간 경직이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신경과 선생님 찾으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필요시 복용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세이드. 아유, 엔세이드 왠지 엔세이드 엔세이드를 아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쪽인가 봐요.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숨쉬기 불편할 정도로 위가 뒤집어집니다. 위장약을 같이 먹어도 밥 먹고 바로 먹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떤 대체가 있을까요? 예. 지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엔세이드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걸 먹으면서 좀 이제 부작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엔세이드 계열도 있지만 트라마돌, 다시 아스타미노펜이라고 우리 타이레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아스타미노펜 계열도 있고 또 트라마돌이라고 약간 마약성 진통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량으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요즘에는 아스타미노펜과 트라마돌이 섞여 있는 그런 약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대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를 아픈데 이걸 안 먹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다른 약으로 처방받으신 병원에다 얘기하시면 아마 바꿔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진통제 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처방을 받으셨을 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위주로 받으셨나 봐요. 하지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진통제 계열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에 맞는 것을 처방받으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 용인 곰돌이님. 네, 제가 질문. 네. 예, 용인곰돌이님 두통 어지러운 게 가끔 있는데 정밀 검사를 받는다면 CT만 하면 될까요? MRI 비춰서 꼭 필요할 때만 그때 하고 싶어요라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두통 어지러움증 가끔 있는데 나이가 만약에 50세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부분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치료의 일종이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새는 CT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뇌혈관 쫙 찍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CT로 혈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RA는 MRI로 혈관을 A자가 NGO라고 혈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CT NGO가 또 있으니까 CT를 찍으면서 혈관을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초코야님 질문까지 하고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갈게요. 예. 네, 교수님 73세 엄마가 뇌졸중 걸린 지 6년째예요. 뇌졸중 약 때문인지 6년째 배변이 시원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뇌졸중 약 중에 변비 생기는 게 혹시 있을까요? 마른 기침도 항상 하십니다. 약 때문인지 걱정돼요.
우선은 이제 뇌졸중 약은 뭐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 같은 건데 그것만 드시는 건지 다른 약이 섞여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른 기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혈압약 중에 마른 기침을 일으키는 또 부작용이 있는 혈압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뇌졸중 약에 우리가 뇌졸중 약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뇌졸중, 그러니까 항혈소판제, 또 고지혈증 약, 혈압약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뇌졸중 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이런 다른 계열의 약들로 혹시 마른 기침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사실 뇌졸중 약 자체로 변비가 생기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침도 우리가 혈전제를 먹게 되면 우리가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밤에 항상 마른 기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보호제를 굉장히 우리가 선호합니다. 특히 PPI라고 하는 위장보호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PPI가 그냥 단순 위장 보호하는 약뿐만 아니라 이 약을 서로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나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합쳐서 합성해서 만들거든요. 그런 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어머님이 드시는 약을 보고 약에 요즘에는 식약처 홈페이지 같은데 아니면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약의 부작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약이 변비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체크해서 선생님하고 한테 바꿔달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가 뇌졸중에 걸려서 6년째인데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뇌졸중이 걸려서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셔서 제대로 운동 같은 걸 못한다고 하면 운동을 못하면 변비는 무조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훨씬 더 자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종류의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슬라이드 네. 갈게요. 네. 네. 이게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진통제, 두통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김희진 교수님 거라서 저는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여기 그 얘기가 나왔네요. 뭐 네. 진통, 해열제, 카페인 같은 성분이 사실 예전에는 카페인 들어있는 약으로 두통약으로 사용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요즘에도 사용하세요? 요즘에도 사용합니다. 오고타민하고 예. 카페인에서 카페굿이라는 약을 편두통 약으로 근데 사용하고 요즘에 있습니다. 조금 그런 걸 좀 덜 사용하지 않나요? 트립탄 쓰면서? 그래도 쓰세요? 왜냐하면 트립탄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싸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약제비가 싸기 때문에 굳이 1차 약으로 트립탄을 바로 쓰는 것보다 그리고 트립탄은 우린 뇌졸중 환자가 많으니까 사실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트립탄 계통의 약을 쓰기가 조금 겁나니까 그 전에 이제 어고타민이라고 해서 카페굿이라는 네, 약을 카페인 계열은 네, 제가 씁니다. 보면은 잘 못 끊더라고요. 금단 맞아요, 증상이 좀 맞아요. 있어서 한 번 드리고 나면 네, 그것만 달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네. 잘 금단 증상도 있고 잘 끊지를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그렇긴 네. 하고요. 뭐 편두통약, 그다음에 감기약, 뭐 이건 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슬라이드만 썼죠? 감기약. 아니 왜냐하면 이제 편두통약, 감기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환자들이 다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전박살 단기 처방이라는 건 뭐냐하면 초반에 적절한 약을 가지고 단기만 먹어야지 오래 나중에는 먹는다. 진통해열제 거기에다 편두통약 들어가고 감기약까지 하면 약이 저렇게 많이 생겨서 드럭 오버유즈 헤데이크라고 해서 약물 과용 남용 두통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어서 맞아요. 장기 처방은 절대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잘 만드셨네요. 네.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거는 네. 이제 이거는 꼭 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성 두통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머리 아프다고 갔는데 머리 사진 찍었더니 정상입니다 네.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나 머리 아픈데 왜 머리 사진이 정상이지? 바로 그게 1차성 두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나 이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차성 두통은 이 뇌 안에 뭐 뇌 종양이나 뇌 염증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두통을 그쵸.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바로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망치나 돌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아픈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야 라고 느끼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머리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되는 거고, 두통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수주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건 점차 심해지는 거.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로 긴장인데 기침, 우리가 기침할 때 두통이 있거나 또 대변 볼 때 두통이 생기거나 또 성행위 이후에 두통이 생기면 꽈리, 동맥류 같은 거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혈관 검사가 필요하고, 50세 이후에 처음 두통이 생겼다. 난 두통 없던 사람이 그럼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머리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가장 같아요. 중요한 슬라이드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두통이 이런 형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두통이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배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입니다. 식욕 억제제를 병원에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 디에틸 프로피온 성분인 이제 엠피온을 포함해서 데파스, 프록틴 캅셀 이렇게 세 가지의 향정을 먹고 있어요. 약물에 대해 네이버 검색 중에 디에틸 프로피온 성분의 식욕 억제제는 필로폰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했네요. 사실은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중에서 괜찮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뇌에 억제를 시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뇌에 있는 뇌하수체를 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간뇌라고 하는 중요한 중심의 축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식욕 억제보다는 20대 후반이면 운동이나 다른 진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데파스라는 약이 약간 진정제고, 프록틴이라는 캅셀은 기본적으로 항우울제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데파스나 항우울제를 처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앓고 계시는 섭식 장애, 즉, 그러니까 뭐 식욕 억제를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식욕이 굉장히 과다하거나 아니면 몸이 뚱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기본적인 원인 중에는 약간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처방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 복용에 대한 그러한 중독에 대한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대는 사실은 나이가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나이대인 것 같아요. 20대는. 그래서 이런 식욕 억제제나 아니면 우울증, 데파스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 향정신성 의약품, 항불안제를 왜 내가 이게 복용받고 처방받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록틴 같은 계열이 이제 플로세틴이라고 하는 그쵸. 항우울제인데 사실 이거의 우울증 약인데 부작용으로 식욕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2차적으로 사용하는 우울증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좀 식욕 억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뭐 얼마나 좀 급하면 이걸 드셨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장복하는 건 좋지 않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중독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데파스 데파스 같은 벤조다이제핀 계열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드셔도 안 되고, 또 프로세틴 같은 약제 SSRI는 중독 성분은 좀 적다고 하지만 뭐든지 장복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의 약들은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쓰다가 천천히 바로 끊어도 안 됩니다. 천천히 테이퍼링해서 끊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복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절되시면은 저는 서서히 줄여서 끊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인블리 안나님, 교수님 작년에 MRA를 촬영했는데 큰 혈관은 이상이 없는데 미세혈관이 안 좋다고 두통이 있으면 재검하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두통약만 주는데 지금도 가끔 편두통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큰 혈관은 있는데 미세혈관이 안 좋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큰 혈관이라는 건 이제 우리 경동맥 또는 여기 중내동맥 이런 큰 혈관은 좁아지면 반드시
항혈소판제제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괜찮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세혈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미세혈관이 정말 작은 혈관이 어디가 좁아졌다면 사실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혈관 자체가. 그런데 그냥 혈액순환이 장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서 또 두통약만 줬다고 한다면은 혈관은 괜찮았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것만 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은데 두통에 초점이 있어서 두통이 있으면 재검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미세혈관에 그러니까 미세혈관이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해지면 마치 뇌혈관 동맥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MRI나 MRA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거는 미세혈관까지 그렇게 구조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MRA가 좀 1.5 테슬라나 이렇게 조금 해상도가 낮은 MRI를 찍다 보면 이게 혈관 기형인지 아니면 혈관의 어떠한 그 뇌동맥류인지 아니면 동맥경화인지 되게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두통약을 주고 본인이 50대가 넘었는데 처음으로 생기는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검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인 곰돌이. 네, 용인 곤돌이.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교수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고령이시고 몸이 힘드신데 드시는 약 중에서 심발타 60, 데파스 0.25 하루 2번, 자낙스까지 드신대요. 다른 약도 많아서 이것부터 줄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줄이면 될까요? 네. 예, 근데 이 약을 처방받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신발타라고 하는 약도 어쨌든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인데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계열이 SNRI라고 하는 계열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디가 저리거나 뭐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우울증 약을 대신 아까 앞에 분은 식욕을 억제하려고 우울증 약을 먹었듯이 이분은 이제 절인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고자 드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데파스하고 자나스는 이제 항불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통증이 있고 저리거나 하면은 항불안제를 같이 섞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쓰는데 만약에 증상이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신다고 한다면 지금 자낙스나 신발타는 좀 괜찮아요. 그건 조금 오래 장복을 해도 되는데 자낙스와 데파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드시게 되면 끊기도 어려운 금단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끊으면은 이제 불안하고 내가 이제 항불안제를 먹었다가 이거에 적응이 되면 오히려 끊으면 불안해서 이 약 없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오래 드시면 안 되고 또 지금 이 약 자체는 이 베뇨자이핀 계열의 약제들이 많은 양을 오래 기간 먹으면 또 치매 발병을 유발한다고 하는 그런 문헌들도 맞아요. 요즘에 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발타는 만약에 이 중에 약을 먼저 끊어야 된다면 자낙스, 그다음 두 번째 데파스, 그다음 신발타는 좀 유지하다가 좀 줄여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근자님 질문을 좀 해봐야 박근자님 네. 교수님 36살 딸이 왼쪽 머리 쪽이 주 2회 정도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잠깐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면 아무렇지 않은데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머리에 이상이 있을까요? 참고로 7개월 전에 자궁근종으로 로브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 후 6개월에 첫 생리를 했고요. 그 후에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답 주세요. 라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왼쪽 머리 쪽이 주의의 정도로 깜빡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의식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걸까요?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왼쪽 머리가 아프다는 거라면 감고 있다가 기본적으로 자궁근종에 의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받고 수술 후 6개월 동안에는 어떠한 호르몬 치료를 보통 받거든요. 보통 여성 호르몬인데 약간 강력한 피임약 같은 걸 조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물 때까지 생리를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한 호르몬 효과로 인해서 약간 편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대표적인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의식을 아예 잃는 거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련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뇌전증.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통이 왼쪽 머리로 머리가 아팠다. 그거는 아마 산부인과에서 받은 약물에 의한 2차성의 약물 유발형 두통 형태이기 때문에
약도 안 먹고 그다음에 호르몬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면 당연히 없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식을 완전히 잃는 거다라고 하면 뇌전증이라는 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뇌파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뇌파 네. 검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왕구인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인데요. 4년 전에 어지럽고 불안 증세가 있어서 신경과 MRI를 찍었는데 교수님이 손에 잘 보이고 뇌혈관 깨끗하고 이상 없고 갑상선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후두 옆쪽에 2cm가량 되는 물혹이 있대요. 선생님은 괜찮다는데 혹시 이 물혹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몇 년에 한 번 다시 찍는 게 낫나요? 요새 긴장하면 뭐 경직도 오고 어지럽습니다. 네, 아마 그 사진 보시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예. 네. 우선은 이 물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주머니인데 정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MRI 같은 걸 찍어보면 많이들 나오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냐, 사이즈가 어떠냐가 매우 중요해요. 후두엽은 우리의 시야를 담당을 하거든요. 뭘 보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야 장애가 좀 생기거나 뭐 보이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좀 시야가 좀 좁아져 보이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거나, 예를 들면 어떤 시야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두엽 쪽에 이 물주머니가 좀 커졌거나 이런 걸 예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사실 물주머니는 뭐 사실 정상 소견으로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걱정하실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 경직 잘 오는 것도 후두엽에서 오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네. 없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 너무 많고. 예, 질문 빨리 하고 해야 될 것 내가 같아요. 강의를 하나 제가 학교 강의라고 했더니 조금 좋은. 아 그래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예, 피곤해가지고. 천지님 50대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래요. 손가락 끝을 누르면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손가락 끝을 누르면 혈관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손가락 끝을 누르면 손가락 끝을 누르면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다. 아 이게 그러면 이거는 부종이 있는 건데. 네네 이거는 피팅 에데마. 네. 네. 아마도 뇌혈관 질환에 먹는 혹시 칼슘 채널 기량제라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약, 그 다음에 뇌혈관 이 혈소판 제제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한 경우에 말초 부종을 일으키는 약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 약을 처방하는 바로 그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약의 부작용이 아닌지.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는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잠만보님. 네. 혹시 웃을 일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냥 실실 웃는 것도 뇌질환도 관련이 있을까요? 어때요? 근데 사실 이런 병이 있는데 그쵸. 지금 잠만보님이 건강하신 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질환 중에 이 뇌에서 이모셔널 인컨티넌스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슈도빌바팔시 뭐지? 그러니까 감정 과다? 감정 그래서 실금, 뇌- 예, 감정 실금. 예, 뇌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뭐 요실금, 변실금처럼 감정실금이라는 표현 딱 좋네요. 그래서 뇌에서 이런 전두엽이나 이런 쪽이 좀 망가지게 되면 억제가 안 돼서, 내가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도 하지만 이게 더 심해지면 웃을 일인데 울고 또 장례식장 가서 웃고 막 이런 형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존재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그냥 지금 질문하시는 게 그냥 내 친구인데 뭐 이유 없이 웃는다 이런다고 뭐 뇌질환을 의심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예. 해볼 게 뭐냐면 약간 입을 살짝 이건 사실 신경과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입을 약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턱 반사 같은 게 과하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가성적으로 슈도불바팔시라고 하는 이런 뇌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유 없이 실실 거리는 약간 감정실금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예. 누가 네. 김희진 교수님은 저번에 다치신 팔 다 나으셨나요? 라고 아, 예, 사모님이시네 보니까요.
어스티스 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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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영순 교수님 사모님께서 또 저희를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 사실은 당직 지금 양영순 교수님은 한 달에 한 7번 지금 당직 서시고 저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지금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예, 다친 팔은 다 좋아졌는데 어쨌든 요즘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시큰시큰하더라고요. 이 갈비뼈도 부러졌었는데 그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낙상하지 마시고 외상 조심하십시오. 예.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달째 몸살이 있어요. 계속 춥고 두통에 비염이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선 비염 탓 아니라고 혈액 검사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고 이후에 한쪽 팔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고 종종 먹먹하거든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혹시 자율신경 실조 같은 건 아닐까요? 몹시 피곤해요. 갑상선은 정상이라고 하고 사고 후에 뇌 MRI, 경추 MRI 찍었는데 이상 없다네요. 라고 했네요. 예. 사실은 계속 춥고 두통에 비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면역계통에 약간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사고의 종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심하게 뭐 이렇게 목뼈의 배열이 흔들리는 뒤에서 뭐 차량의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디 넘어진 사고라든지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미미하게 그 증상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작년 초에 팔이 부러졌잖아요. 근데 그 팔이 다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팔 주위로 계속 지릿지릿한 약간 이상한 신경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MRI라 이렇게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고인지 종류를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한쪽 팔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종종 먹먹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굴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추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추 쪽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신경과 가셔서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근전도 검사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면 많은 질문을 받진 못했지만 네.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좋은 시간에 또 질문 또 잘 예.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있는데 양영순 교수님께서는 또 당직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혼자 좀 또 질문 받으면서 네, 진행을 혼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이번 달 무엇이든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